달 부부가 가장 강조한 것은 의무가 아이가 필요하니까 더 낳아야 돼가 아니라 개인의 행복을 통한 출산의 지향입니다. 개인의 행복. 개인이 행복해야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청년들이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아하. 어떻게 그랬지? 네, 그러면 어떻게 행복하게 할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주거, 노동, 교육, 육아의 전 사회 시스템을 바꾸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국가가 여기 전면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복지 체제를 높이는 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사회 구조 시스템이 바뀌어야 됩니다. 네. 대표적인 예가 연대임금제라는 게 있어요. 혹시 연대임금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어떤 얘기냐면요. 유럽 아래 사상이 계속 발전되면서 1960년대 스웨덴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기업의 규모, 수익 구조에 무관하게 같은 노동에 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기업에서는 대기업 노조들이 우리는 어느 이상 임금을 받지 않겠다. 그리고 중소기업에서는 우리는 얼마 이상 이런 정해진 임금을 지불하겠다고 사회적인 약속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빈자리들을 복지가 채워주는 형태로 갑니다. 이렇게 평등 원칙에 근거해서 격차 없는 노동시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스웨덴은요. 직종 간, 직급 간의 격차, 임금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비정규직이에요. 그러면은 고용이 불안할 것 같잖아요. 네. 안 그래요. 왜냐하면 임금이 다 비슷하니까 싼 임금이 아니니까 이왕이면 우리 회사에 있으면서 숙련도가 높고 저 익숙해진 사람들을 계속 고용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안정된 노동 체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등화된 노동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여성들이 자유롭게 육아를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어요. 그러면서 육아의 비용은 당연히 이러한 걸 통해서 충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출산율이 높아지는 구조가 됐습니다. 근데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라고 하시면 복지 같은 경우에는 잘 못 받는 거 아닌가요? 혜택을? 동일한 원칙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라든가 쉴 권리, 차별 이런 거 없도록 법에서 국가가 강력하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일하기가 쉬운 상황이 되는 거죠. 스웨덴의 육아복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스웨덴의 공공 그런 어린이집 육아 시설은요. 어머니가 직장을 다니지 않으면 다닐 수가 없어요. 아예 그렇게 돼 있네. 네. 그런데 다 다녀요. 왜일까요? 다 일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여성의 고용률이 그렇게 높습니다. 엄마들이 다 일을 여성 고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유연한 노동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남편과 부인이 이걸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평등한 노동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실제로 학교 출산율이 1930년대부터 오르기 시작을 했고요. 네. 1945년에는 크게 올랐죠. 그리고 지금 50년이 지나가면서 위기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지금은 스웨덴은 세계에서 여성 고용률이 가장 높고 일가정 양립이 가장 잘 된 나라가 됐어요. 선생님, 근데 엄마들이 그렇게 다 일하고 해도 가족이 주는 의미 있잖아요. 정서적인 안정감. 이것도 잘 유지가 되니까는 그렇게 잘 스웨덴이 그렇죠. 좋은 위치에 있는 그러니까 건가요? 지금 그러한 복지제도를 일하는 기회만 준 게 아니라 처음 시작이 뭐라고 그랬죠? 개인의 행복을 통한 출산이에요.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숫자 중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행복 지수로 따지면 OECD 국가들 중에 가장 낮은 수준에 있다라는 또 어떤 그런 지표를 봤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또 비정규직, 정규직, 임금 격차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시스템, 뭐 자본주의라고 하면 자본주의고 사회 전체라고 하면 사회 전체인데 이거를 바꾸는 문제잖아요. 이거는 단순히 출산율 대책을 넘어서 사회 전체가 합의를 하면서 뭔가 나가야 되는 건데 더 크면서도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쉽지 않겠죠. 아마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걸 지향한다면은 이 과정 속에서 많은 갈등과 논쟁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해야 돼요. 이렇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방법, 고령화된 사회에 우리가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할 방법, 이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특히 청년의 삶,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구조로 우리 사회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것들 양보해야 돼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제 정부에서 어떤 정책이 청년을 그러니까 위하는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가끔은 제가 나같이 나이 든 사람들한테는 지원책이 요만한데 제 옆에 매니저 청년한테는 네. 뭐가 이만큼 주더라고요. 무슨 뭐 대출도 많이 해주고 막 오히려 많이 준 것 같은데 뭘 더 줘야 되지? 뭘 더 가지려고 그랬어요. 내가 그때 가서 보고 왔는데 잔뜩 갖고 계시는데. 아니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양보하시래요. 그 마음을. 그쵸 선생님? 그거 양보하면 되는 중요한 거는 개인과 개인 간의 양보가 아니에요. 이런 양보를 세대 간의 양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 이 제도적 장치를 만들게 하기 위한 노동시장이라든가 육아라든가 이런 사회 전반의 것들 그리고 우리의 인식들 종합예술이라고 했잖아요. 크게 많은 걸 바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우선시돼야 될 게 노동시장이 좀 변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 여성이 일자리에 들어가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차별을 받지 말아야 되고 경력 단절이 없는 세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노동시간의 문제 그리고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다른 보호 장치들이 어떤 특정 기업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사각지대 없이 영세 자영업자들 중소기업, 지방 중소기업에 있는 그 종사자들, 플랫폼 청년들에게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진행이 돼야 될 겁니다. 쌤, 근데 말씀은 너무 좋은데 현실적으로 워킹맘 입장에서 주변 동료들을 봐도 이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정말 변수가 많거든요. 뭐 아픈 일도 너무 많고 어렸을 때는 갑자기 부모가 필요한 일이 많으면 회사에 조금 뭐 늦거나 아이를 데려와야 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인사고과에서 갑자기 막 가장 최악의 평가를 받게 되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찢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진짜 많아요. 이게 진짜 쉽게 고쳐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를 돌아가면요.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을 정부가 제시를 안 해준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정부의 대책에 많이 예산을 포함했는데 왜 해결이 안 되냐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저출산을 만드는 많은 요인들이 정부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민간 영역에도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해해주는 직장 문화, 그리고 맞아. 그거를 제도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들, 그리고 기업들도 이런 미래 사회, 그리고 고령화에 대비해서 생존 전략으로서 여성의 고용, 그리고 평등한 육아의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존중해주고 더 지지해주는 그런 태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목소리를 내줘야 돼요. 공동체를 어떻게 지켜내가실까 하는 전략으로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그러면서 좀 더 우리가 더 많은 합의를 더 좋은 합의를 일어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와 지자체와 민간 우리 개개인 모두가 미래를 준비하면서 종합 설계도에 참여하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질 때 저출산 문제도 나아질 수 있고 우리의 고령 사회에 대한 대응도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진짜 좀 저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위기도 많이 알려주시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정말 늦었다고 체념할 것이 아니라 그 골든타임 5년 안에 정말 인내심을 갖고 이 시스템을 바꿔나가야겠다 정말 가슴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 들려주신 이상님 쌤 큰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